교묘하게 나를 기분 나쁘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이럴 때 상대가 먼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 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그게 불가능하잖아. 계속 봐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을 때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낸 작가 정문정입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고객이 커피를 던지면서 이거 한번 치워봐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네가 감히 내 기분을 상하게 해? 감히? 라고 하면서 내 기분 상해죄를 타인에게 묻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급을 나누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급, 그리고 너는 이 정도 아래의 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대상인가? 또는 내가 좀 기분을 티내도 되는 대상인가?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직까지 막 퍼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일단 그냥 화나는 대로 하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뒷일까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대표적인 고객이 있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너 말고 점장 나오라 그래,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대놓고 무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지금 나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 자체가 안 돼. 너는 나랑 어떤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너랑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예 그냥 무시당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게 되죠. 교묘하게 돌려가는 거는 그런 경우에 참 많지 않아요? 단체 카톡방에서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좀 교묘하게 까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뭐냐면, 어떤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말하는데 다른 친구들끼리 대꾸를 하지 않는다든지,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내 말에 거의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또는 너는 어떤 사람이잖아 라고 나를 자꾸만 평가하는 말하기를 할 때, 너는 우리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줄 때 어쩌면 교묘하게 까임을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교묘하게 나를 기분 나쁘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무시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어떤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교묘하게 나를 돌려까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한번 지그시 쳐다봐 주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자기 표현에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숙달이 좀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도 이 정도 말할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처음부터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웃지 않고 그냥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지그시 쳐다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은근히 돌려가기를 하면서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속없이 같이 웃나? 얘가 지금 지 얘기를 하는 걸 모르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웃고 있거나 대응을 해주면 수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보 만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웃지 말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이야기라는 거를 알았나? 조금씩 그 수위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당황시키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굉장히 내공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당황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걸 원할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교묘하게 공격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안 주면 돼요. 그랬을 때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예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을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구나. 저것이 통했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학습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예외가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상대를 간파하지 않았다가 내가 간파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궁극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저는 기본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문제가 안 될 때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가정해서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농담을 하려다가 약간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 때 다시 한번 물어봐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그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한테도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이 불편하면 울을 수도 있죠. 아, 제가 기가 세 보인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환불 잘하게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또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거나 해서 더욱더 내가 공격받을 빌미를 주거나 내가 속상해하는 거거든요. 나를 일단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인 거죠? 아, 그게 제가 기가 세 보인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간파당했어요. 자기가 이런 의도로 말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가 세게 생겼다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기 세게 생겼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말이야. 그냥 뭐 에이,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왜 웃으면서 대꾸를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내가 더 무례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가 그 제목을 지었던 이유는 무례한 사람에게 울면서 대처하거나 화내면서 대처하는 건 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울면서 대처를 하게 되면 내 안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는 상대가 먼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바보 같은 놈 이라고 되거나 또는 상대에게 공격을 받을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나한테 말을 해? 라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빌미를 주지도 않고 자기 혐오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내 페이스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의미에서 웃으며 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웃는다는 게 막 하하하 이렇게 웃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내 페이스를 지킨다,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평소보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평소에는 거슬리지 않았던 것까지 거슬리게 돼요. 감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대처해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내가 오죽하면 화가 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하시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라고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틀렸어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또 화를 그냥 화르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렸다고? 네가 지금 감히 나를 하게 틀렸다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최소한 그 두 가지 말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일단 그냥 하게 놔두세요. 조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횡설수설 말해요. 자기도 어쨌든 말하면서 정리가 되도록 놔두세요. 그러다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 사람이 오늘은 그랬지만 이것이 특수한 경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놔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데 웃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는 지금 이게 가볍게 느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웃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지 간에 그 사람의 표정과 내 표정도 비슷하게 가면 돼요. 60년대생의 상식과 80년대생의 상식이 다르고 성장 환경, 그 성격이나 그 사람 경험에 따라서 상식은 너무나 다르다고요. 그런데 내 상식은 이런데 너는 틀린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으냐면 안 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봐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첫 번째로는 최소한 그냥 어떤 마지노선만 좀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알려줘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섞습니다.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에게 완전히 억하심정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의 추측, 편견, 판단 뒤섞여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 저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웃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너가 인간이라면 좀 깨달아라. 내가 이 말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을 3번 정도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표현도
연습을 해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나가는 것이지 마치 역기를 들 때처럼요. 내가 처음부터 막 100kg 들 수 없어요.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표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어제부터는 못했지만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당장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거든요. 조금의 실수도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작게 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괴로웠을 때 책을 참 많이 찾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졌어요. 이걸 정말 써먹을 수 있다고? 정말 이 상황에 들어가 봤던 곳이 맞나라고 의심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내가 직장에서 조직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한 달 만에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내 편을 심어 놔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안에서 쟤는 프로 불편러잖아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유별난 아이의 문제제기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내 편을 만들 때 내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되는데 최소한 3명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만 회사 안에서도 어떤 것이 조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신저로서 내가 신뢰를 얻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메신저로서 굉장히 신뢰해요. 그러면 이상한 말을 했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이 메신저로서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저로서 나의 신뢰를 높여놔야 돼요. 그것을 먼저 쌓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훨씬 더 쉬워요. 소위 사람들이 기가 세면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세다는 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가 세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자기 주장이 있어 보인다.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 같다.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을 건드리면 나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식으로든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에게는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뭣도 없지만 뭔가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도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라이가 뭔데? 도라이는 기존의 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 화내겠지, 무서워하겠지, 속상해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도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을 기르는 것도 좋고 매력을 쌓는 것, 내가 능력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라이가 되려면 정말 웃으면서 아 그렇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그냥 물어볼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예측을 조금은 한 번은 비껴나가는 사람이 도라이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도라이가 될 수는 없어요. 도라이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최소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조금 두려워해요. 어려워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 번씩 참 만나게 돼요. 한 번씩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고니까 말 그대로 사고잖아요. 당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역시 문제인가?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라는 질문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사고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요. 2번이 뭐냐면 내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구나. 밉보였구나. 내가 우습게 여겨졌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였구나. 재수 없었네?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기관 속에서 긍정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내가 끝을 낼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인생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봤을 때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의 내공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직장 생활을 한 지 10년 차 이렇게 되었을 때 신입사원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거예요. 몇 달간 준비한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그게 매년 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이 춤을 춘 다음에 이제
이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한 거죠. 우리가 댄서로 입사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했지만 다음 신입사원부터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순간적으로 이 정도는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편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해 라고 했다면 그 친구들은 기분을 묵살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속상한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느꼈어요.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 좋은 세상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hank you.